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월그린과 맺은 연간 5,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월그린이 보수 공화당주에서 우편으로 낙태약을 팔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남녀 평등 개념으로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여성의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이 없고 더 많은 주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도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자 형량을 줄이는 새로운 형사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33명이나 됩니다. 연방 의회가 워싱턴 DC 법을 뒤집은 건 199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면서 미국의 0.01%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은 최저 25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부분은 모든 미국인이 한 달 인슐린 값을 35달러로 제한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돈이 주는 행복에 별 차이가 없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또 다른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로서 뒤집었습니다. 파인애플 폭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기의 강이라고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특히 북가주와 중가주에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겨울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두 번째 코비드-19에 감염됐고 증상은 약하며 따라서 적어도 닷새 재택근무를 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호텔에서 넘어져서 입원했습니다. 지금 81세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의 평균 나이는 65세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건강이 악화됐거나 은퇴한다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왠지 그 뉴스 맨 앞에 전해드릴 아이템들을 보니까 물론 뭐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왠지 금요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며칠 전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왜 캘리포니아주는 월그린과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가. 1년에 5,400만 달러 이 약국 체인과 캘리포니아주가 계약이 있답니다. 4월 30일에 만료가 되니까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서 5,4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와 월그린이 뭐 사업 이런 것을 캘리포니아주는 당연히 약을 사는 거죠. 월그린으로부터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월그린이 결국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2021년도에 낙태를 좀 힘들게 만들고 나서 주정부에 많은 권한을 줬고 주정부에서 그러므로 낙태를 심지어 뭐 6주일만 넘어도 낙태를 할 수 없거나 근친상간을 당했어도 강간을 당했어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 하는 주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된 그런 주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낙태가 지금 미국의 한 낙태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50% 이상이 낙태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까지 막는가 하는 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20개의 텍사스를 포함해서 주지사 또 검찰총장이 이런 일은 대신하죠. 검찰총장이 월그린과 CBS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최근에 이 같은 약국에서 카운터에도 그리고 이제 그 우편으로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꼭 뭐 병원에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살 수 있다. 낙태약을 하는 것을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보수 공화당주에서는 야 이러면 낙태약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겠네. 우편으로 갖는다면 우리 주에서 낙태가 뭐 금지를 시켰어도 소용없는 것 아니야? 하면서 월그린과 CBS에 그렇게만 해보세요.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고 결국은 그 편지에 대해서 월그린이 따르겠습니다. 뭐 21개 주인가 그렇죠. 그 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편으로 뭐 등등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는 그렇게 이러한 약 판매라든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도 아닌데 오히려 너무 반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주의자들의 굴복하고 그리고 뭐 여성의 그 자유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방치하는 그런 대기업과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맺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어제 5,400만 달러 계약 이제 안 한다라고 주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5,4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을 사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주 감옥의 헬스케어 시스템. 감옥에도 당연히 약이 필요하죠. 항바이러스제, 뭐 항우울제, 심부전제, 뭐 고혈압 얼마나 많은 약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주의 교정국 감옥과 연관된 헬스 시스템에 지금 정부가 월그린과 계약한 게 5,400만 달러라는 겁니다. 아주 주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른 곳과 계약하겠습니다. 다른 약국에서 사겠습니다. 출산과 자유에 대한 정말 중요한 접근이 이 낙태약인데 이걸 차단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캘리포니아주가 방관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미국 사람들은 홍보할 걸 확실하게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요?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세계 국가로 놓고 봐도 4위입니다. 이게 뭐 자동차와 비슷하잖아요. 이 선택권, 우리 캘리포니아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마켓 파워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그린이 그 본사가 일리노이주의 그 시카고 인근에 있는데 특히 이 약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 약과 이제 다른 것을 합쳐서 이제 뭐 보통 이제 한 임신 10주 정도 됐을 때 이 낙태약을 사용하고 한다고 하던데요. 질병통제국이 2000년도에 승인을 했으니까 23년 된 약입니다. 낙태의 반 이상이 약물로 낙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그러면 5,400만 달러 하면은 뭐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주 큰 집, 부자들이 사는 집을 생각하면은 또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월그린의 매출에 비교를 해보자면 캘리포니아주를 잃어버린다. 다른 보수적인 뭐 21개 주에서 이제 약을 만약에 판다고 할 때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불이익은 또 끊임없는 소송, 주 정부들과 20개가 넘는 주 정부들과 소송을 해야지 되니까 어쩌면 월그린으로서는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주 정부들끼리 해결을 하시지 왜 우리 월그린을 힘들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수많은 주와 상대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월그린에서 약을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주는 캘리포니아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하나를 놓게 되는 건데 매출을 보니까요. 8월 31일에 끝나는 그런 그 가장 최근의 매출을 보니까 1,327억 달러 매출입니다. 1,327억 달러. 캘리포니아주가 1년에 사지 않는 약은 5,400만 달러. 제가 계산기로 나눠봤더니 겨우 2,451분의 1입니다. 2,450분의 1 정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뭐 모든 주 다 팔고 뭐 미국만 팔겠습니까 하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주로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월그린으로서도 마찬가지죠. 게빈 뉴섬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가 금지되지도 않았지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더 높은 더 넓은 곳에 정치 단계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낙태를 다른 주에서 금지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분들의 뭐 교통비도 드리고 숙박비도 드리고 하면서 낙태를 저희 주에 와서 해 주십시오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2천만 달러 뭐 이런 같은 비용에 쓰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캘리포니아주와 월그린만의 문제인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연방 대법원이 들어가 있고 진보주와 보수주의 싸움에서 일단은 월그린이라는 새우가 아니고 고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등은 조금 터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이게 여성에 관한 거잖아요. 여성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평등에 관한 것인데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시작돼서 유럽에서 먼저 어디서 먼저 미국은 3월이 여성의 달이기도 하고 한국도 여성의 날을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유엔이 제정한 것은 몇십 년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1975년도 유엔이 공식으로 제정을 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막 이거 뭐 우리 너무 불평등해요 해서 시작된 게 여성의 날이랍니다. 1908년도에 미국의 노동자 15만 명, 야, 1908년도에 15만 명이 뉴욕 거리에 와서 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대규모입니까? 노동 시간도 단축해라, 임금 인상해라, 노동 환경도 좋게 해라. 그리고 물론 그때는 없었으니까 여성의 투표권 같은 것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909년이군요. 미국 사회당이 뭐 당이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익숙하지 않는 당도 많잖아요. 여성의 날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유럽에서 아무래도 좀 먼저 시작이 됐죠. 1910년도에 한일합방 덴마크에서 열린 여성 노동자 국제 컨퍼런스에서 17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만장일치로 뭐 세계 여성의 날 한다 해서 이제 뭐 유럽 쪽에서 뭐 덴마크 당연하고요.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1911년 처음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을 했으니까 그 기념으로 치자면 올해가 111회고 유엔의 기념으로 치자면 1975년 이후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1985년부터 유엔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을 했다고 하네요. 올해의 이 주제가 이것도 정말 딱 맞네요. 디지털 올. 남자와 여자의 평등 이런 것을 이루려면 혁신과 기술이다. 혁신과 기술에서 여자 소녀들이 여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왜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학생들 교육 못 받게 하고 이란에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고 많은 중동의 여성들 뭐 스카프로 칭칭 감고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이 디지털 세대 막 나가는데 이런 교육을 안 시킨다. 이게 이제 올해의 유엔이 정한 세계 그 여성의 날을 맞고 여성의 해 뭐 1년 내내 해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여성 그 축구팀이 남자와 똑같이 돈을 받는 거 동등한 그 임금 역사적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해줬을 텐데 여자 선수들이 5년 내내 싸우고 법정까지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월그린과 캘리포니아의 관계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런 미국에서 멕시코가 카톨릭 국가인데 그 낙태가 허용된 국가인데 미국이 낙태가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꼭 멕시코에 성형 관광만 가는 게 아니라 국경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미국 여성들은 낙태하러 멕시코도 간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건 이 낙태 문제는 여성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남성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네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여성의 날을 맞았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을 금지한 주랍니다. 이 남성분들도 들어주세요. 뭐 여러분들 따님, 와이프, 뭐 조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개 주도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이걸 이제 뭐 생리세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밖에 이걸 빼고는 샴푸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들도 면도기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남자용품과 여자용품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여자용품이 뭐 10몇 %에서부터 20몇 %까지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핑크 세금 가운데서도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이건 여성만 쓰는 거잖아요. 생리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금을 없어야지 된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많은 진보적인 주에서는 세금이 없다는데요. 한번 사실 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세금이 없고 그 세계 여성의 날 오늘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보라색, 초록색, 흰색이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색이랍니다. 보라색은 뭐 항상 뭐 장엄함, 뭐 교황의 색 이런 것도 있지만 정의 또 존엄성 유엔에서 얘기하기는 녹색은 뭐 상상하시는 대로 희망,
흰색은 순결? 뭐 이건 약간의 또 요즘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2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 생리 세금이 없는 게 오늘 이제 확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이클마다 한 $20씩 돈이 들어서요. 남성분들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거예요. 여성분들도 뭐 이거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여성의 날이니까 한번 저와 같이 계산해 주세요. 평생 18만 8천 달러를 그 생리용품에 쓴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데 4명 가운데 1명은 이런 것을 살 돈이 없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8%에서 10% 정도 올랐는데 여성들만 이것을 물건을 사서 쓰고 남성과 달리 그리고 막 세금도 내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연방대법원이 이제 낙태 금지 이런 것 이후에 남녀 평등 이렇게 해서 주목을 요즘 조금 받고 있답니다. 지금 의회에 108개의 법안이 건강 관련 법안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BS 같은 경우는요. 10월부터 12개 주에서 본인들이 여성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여성들에게 그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본인들이 세금을 부담을 한답니다. 참 저도 몰랐었던 얘기예요. 뭐 하와이라든가 조지아, 알칸소,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 뭐 웨스트버지니아 등등에서는 그냥 CBS 우리가 물건 팔고 우리가 세금 내겠습니다 한다는 거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즈니스가 서비스 같은 것을 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가격 차별 두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전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항상 헤어컷이라든가 여성이 좀 남성보다 더 디테일해야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사실은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소비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물건 속옷에 관해서 여성 속옷에는 관세가 얼마라고 했죠? 15%, 남자는 11.5%. 여기도 좀 차별이 있고 아무튼 이런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아주 세세한 것에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핑크텍스라고 해서 남녀 차이가 있거나 남녀용품의 차이가 있거나 가격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남성은 써보지도 않는 생리용품 같은 것에도 여성만 사고 여성만 세금을 낸다 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하는 걸 오늘 여성의 날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이제 워싱턴 DC의 이 법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을 알아가는 거니까 오늘의 미국 시간이니까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네, 2번 시작할까요? 자,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참 이상하죠. 그 화면에 크기가 어제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늘 있는 위치 그쪽을 누르죠? 옆에를 눌러야지 되는데요.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워싱턴 DC의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줄이는 워싱턴 DC의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를테면 워싱턴 DC의 법이죠. 그 법을 뒤집는 것,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상원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DC는 그 자치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때 이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연방에서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치로 평소에 하라고 두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 치안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그것을 막는 방법에 있어서 좀 강한 집행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먼저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도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상원에서도 통과시키면 내가 비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워싱턴 DC가 워낙에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약간 공화당이 주도해서 한 이것을 대통령이 비토를 안 해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하원에서는 또 대통령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니 대통령이 우리 하원이 그런 것을 투표하기 전에 분명히 나 비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으면 우리도 워싱턴 DC의 자치 권한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 지금 범죄가 중요하니까 이걸 막아야지 된다 하면서 민주당도 더 많이 협조를 했을 텐데 왜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늦게 밝히느냐 해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 사이엔 약간의 좀 골이 생겼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리 말 좀 해주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원에서는 찬성이 82일 반대가 14였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49명밖에 안 되는데 81명이 나와서 민주당 상원 의원도 33명이 워싱턴 DC가 범죄자에게 형량을 가볍게 요즘 뭐 카제킹, 폭력 범죄 이런 게 많은데 그렇게 해주는 거 안 돼. 하고 안 돼.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이 33명이 공화당 쪽에 딱 이제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무소속인 그 크리스틴 시네마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도 찬성을 했고 이 33명 가운데는 민주당의 다수당 대표 척 슈머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왜냐하면 자유, 자치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상원 2인자인 딕 더비는 일리노이주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반대한 공화당과도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했었던 그 14명 가운데 뭐 코리 부커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이렇게 좀 진보적인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너 그 연방 그 상원 의원은 출석만 한 것. 이건 아주 특별하게 한 겁니다. 출석도 안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이언 파인스타인 지난주에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존 페러맨이라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데 또 우울증 치료까지 받은 그런 의원들은 그 불참을 했고 또 다른 의원 2명과 나간 의원 가운데 아무튼 33명이나 이것을 공화당 안을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선이라는 큰 선거와 하원 의원들 선거 있잖아요. 뭐 상원 의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공화당에 져서는 안 되겠다.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워싱턴 DC의 법을 뒤집은 건 199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럼 30몇 년 만에 처음이죠. 대통령도 본인 이제 재선 출마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범죄에 대처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고 폭력 범죄가 요즘은 전염병처럼 미국에서 퍼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이전 이후에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고 하원에서도 민주당 가운데서도 여기 찬성한 의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주도해서 250대 173 뭐 찬성 반대로 통과시켰는데 그땐 31명의 민주당이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상원은 뭐 다 해봐야 51명 대 49명인데 민주당이 많잖아요. 212명인가 그렇잖아요. 이 하원에서는. 그 가운데 31명 된 것과 50명 가운데서 33명 된 것은 차이가 크죠. 이게 대통령의 입김이라는 겁니다. 하원이 투표할 땐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비토해 줄까 하고 서로 선을 같이 가지고 가지 않은 거죠. 지금 대통령과 백악관과 하원에서는. 상원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뭉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간 것이고요. 워싱턴 DC는 2월 달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시장이 무효했습니다. 시장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니까 또 시의원들이 뭐 워낙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장의 비토권을 비토를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연방 의회에서 이걸 결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워싱턴 DC 한 70만 명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회에 대표는 없고 자치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데 헌법과 또 다른 워싱턴 DC 법에 의해서 의회가 평소에는 가만히 두는데 결정적일 때 이렇게 확 이건 아니지 하고 잡아채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2022년도 지난해 5월 달에 감염됐었잖아요. 코비드-19. 그런데 두 번째 코비드-19에 감염됐답니다. 원래 좀 증상이 있어서 뭐 몸이 아주 심하다고는 안 하지만 그냥 마일드한 증상 때문에 검사해 봤더니 양성이 나왔답니다. 와이프는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고요. 따라서 적어도 닷새 동안 재택근무를 한답니다. 이게 참 캘리포니아주가 어느 주보다도 코비드-19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를 규제를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주 비상사태를 푼 게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주지사가 딱 코비드-19에 걸렸네요. 지금까지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1,2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감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아니면 가족 중에서 좀 젊은 어린 자녀 뭐 직장에 막 출근을 했다던가 아니면 대학생들은 한 번, 두 번 걸린 가족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한 번, 두 번 젊은 사람일수록 세 번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안 걸리는 사람이 드문. 이게 이제 코비드-19이라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1,200만 명이 걸렸다 하면은 3명 가운데 1명이 걸린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0만 424명 2월 28일을 기준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 세계적으로는 700만 명 이상이 코비드-19으로 몇 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요. 오늘도 이 일 보는데 줌으로 원래 검찰총장과 같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뭐 월그린 얘기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추세죠. 요즘에 처음에 줌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도용된다, 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니 항상 모든 것은 약과 마찬가지로 또 수술과 마찬가지로 작용과 부작용을 보는 거죠. 작용이 훨씬 효과가 크면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접는 것인데 줌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이 뉴스는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 상원 의원의 나이가 81살이나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직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워싱턴 호텔에서 어제 저녁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개인 디너였답니다. 저녁을 먹다가 이제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81세나 됐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소아마비, 81세 되신 분이 소아마비였다면 그때는 참 굉장했었잖아요. 나중에는 뭐 다 그런 병 자체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2019년도에도 켄터키가 지역구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시골. 켄터키 집에서 넘어져서 그때도 몇 주일 동안 집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넘어져서 그때는 어깨골절이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넘어졌는데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81세가 된 그것도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넘어졌다 하니까 이게 큰 뉴스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상원이 워낙에 임기가 6년이고 하원 의원 하다가 상원 의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정치적으로 넉넉하고 또 뭔가를 결단을 내릴 때도 하원은 2년 만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지 되니까 무척 말초적인데 그에 비해서 상원은 임기가 3배 기니까 조금 느긋하고 어른스럽게 많은 일을 그 정치인으로서 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의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또 받고 있는 그 존 페르만이라는 그 펜실베니아의 부지사였다가 초선 연방 그 상원 의원이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53살이잖아요. 53살인데 그렇게 심장질환으로 어려움도 겪고 했었는데 그렇게 65세나 되니까 게다 대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다. 90세잖아요.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더군다나 아주 51대 49로 그다지 어느 당에 확 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거죠. 물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의석이야 워낙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니까 민주당이 가져가겠지만 뭐 지금 그 존 페르만 민주당
또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겠죠. 이렇게 그 미치 매코넬, 뭐 상원 의원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열심히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5,400만 달러나 되는 월그린과의 계약을 끝냈다. 그 컨트랙트를 끝낸 것이 캘리포니아와 월그린이 계약을 끝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슈가 낙태와 연관돼서 그렇다. 낙태약. 더 크게 보면 낙태와.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대통령의 나의 예산안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안은 대통령의 예산안이고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돈과 행복이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돈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아닐까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잠시 뒤에 돈과 행복 새로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연구 결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예산안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냐면요. 내년 지출을 6조 8천억 달러. 6조 8천억 달러.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다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얼만큼 지원하는가 뭐 8,850억 달러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국방이 아닌 뭐 비국방 분야에 많이 했는데 민주당대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의 예산안은 상징적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군다나 재선 출마 발표를 바로 앞둔 지금 모든 돈에 관한 것은 하원에서 합니다. 예산 이런 중요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서로. 그림을 이제 대통령이 먼저 보내면 그래?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를 보냈어? 우리는 지금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맞춰보면 서로 여기서 양보하고 여기서 양보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메디케어 강화한다는 거고 사회보장제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억만장자 세금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세금을 25%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억만장자는 저처럼 에브리데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뭐 투자 이런 것에서 버는 것이니까 어쨌든 미국의 0.01%인 억만장자 세금을 25%까지 최소한 하고 그리고 기업이 주식을 다시 사들일 때의 세금도 지금보다 4배를 늘리고 전체 기업의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법인세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28%로 올려도 2017년보다 낮습니다. 그때 35%였으니까 이건 왜 이렇게 낮아졌냐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낮춰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모든 사람들, 그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인슐린 값이 한 달에 $35로 됐지만 일반 사람들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공화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이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제약회사에서 그냥 일반인들도 엘리 무슨 회사죠? 그 엘리 릴리 그 회사에서 우리도 그냥 뭐 모든 사람에게 $35씩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 최저 25% 정도로 하자. 그리고 기업 세금도 올리고 일부 투자가들이 막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을 막자 해서 전체적으로 6조 8천억 달러. 또 하나가 연간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지금 그 세금률을 37%에서 39%로 하고 역시 그에 해당되는 메디케어 그 세금도 현재 3.8%에서 5%로 올려서 메디케어 기금이 2028년도에는 바닥이 나는데 뱅크럽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2050년까지 적어도 25년은 끌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이 같은 발표하기 전에 화요일이었었죠.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 마가 공화당 뜻대로 되면 시니어들이 처방약
또 인슐린에 더 많은 본인 부담 내야지 되고 적자는 커지고 메디케어는 약해질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니까 공화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말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들어둘 만한 점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겠죠. 새로운 연구 결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자세히 보도했는데 이제 두 사람의 연구진이에요. 전문가인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심리학상도 받았고 그분이 이제 데니엘 카네만 그리고 또 한 분은 매튜 킬링스워스라는 이분은 이제 행복에 관한 연구의 전문가 유펜 그 와튼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해서 원래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이 얘기 많이 인용하잖아요. 7만 5천 달러 이상 벌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친구에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것도 뭐 혼자 살고 그냥 저냥 소박하게 산다 하면 되는데 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무슨 예를 들어 집이 있다 하면 페이먼트 다 어떻게 하고 조금이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거 7만 5천 달러 가지고 이거 안 되죠. 안 된다고 보시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서 데니엘 그 카네만 교수가 2010년도에 그 결론을 내리신 분입니다.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은 그 다음에 행복이 진전이 없다. 그냥 그런 거야. 사치하지 않고 살면은 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얘기를 하신 분이 매튜 킬링스워드. 이분이 이제 웰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그 경험에 대해서 돈이 더 많아지면 7만 5천 달러가 아니라 20만 달러를 벌면 행복이 더 커지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딱 만나서 적대적인 공생, 적대적인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제3의 인물에게도 뭐 어떠한 역할을 주고 33,391명의 미국 18살에서 65세 사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한 겁니다. 가정의 수입이 암만 적으면 $10,000, 뭐 65세니까는요. 그리고 최고를 50만 달러로 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뭐 행복하십니까? 기분 어떠세요? 매우 나쁨에서 매우 좋음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쭉 그 연구를 했답니다.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긴 했는데 두 가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이 증가했답니다. 7만 5천 달러? 그 이상 돼도 계속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높아져도 7만 5천 달러 이상이 돼도 불행한 사람이 있더래요. 20%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불행의 요인을 보면은 뭐 우울증을 앓고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던가. 그런데요. 그분들도 이 7만 5천 달러의 수입이 10만 달러로 늘어나면은 고통이 조금 줄어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줄어든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행복에 이제 딱 정체기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7만 5천 달러 거기서부터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너무 크니까 그 7만 5천 달러가 깨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피하지 않은 사람도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행복해지더라라는 거. 그리고 나서 뭐 비참함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해서 이거는 어차피 정도 상한선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그 정도와 상한선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뭐 당연하고 그리고 상한선이 낮아질 리는 없잖아요. 웰빙에 대해서. 돈이 당신을 완벽하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기사 아래 막 뭘 달았어요.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건데 막 댓글 같은 거 막 단 걸 보니까 돈이 당신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페라리 차 안에서 우는 게 낫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던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폭풍이라고도 부르고 대기의 강이라고도 부르고 대기의 강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 파인애플 그 익스프레스 폭풍이라는 게 하와이 인근에서 뭐 습기 같은 것이 막 생기면서 되는 건가 보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제 중가주와 북가주에 이 폭풍이 불고 중가주 내륙에도 있고요. 남가주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는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요일부터 다시 폭풍 그리고 폭우, 폭설, 홍수, 눈은 지난번에는
한 뭐 1000피트만 되더라도 남가주에서도 많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한 뭐 몇천 피트는 돼야지 눈이 내리는가 봅니다. 이미 뭐 샌버나디노라든가 샌가브리엘 뭐 충분한 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홍수가 되는 것으로 갑자기 여기에 굉장한 대비를 하는 거고요. 뭐 빅베어 뭐 레이크 뭐 에로헤드 다 이런 데 주의를 조금 하셔야지 되고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빅서라는 그 아름답고 호젓하고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전에 가봐서 그런 것도 뭐 생활 필수품 단단히 준비해 놔라는 경고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물을 공급할 때 한 30%는 눈으로 한답니다. 우리가 남가주 따뜻해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뭐 시에라 네바다 이런 데 내리는 그런 눈 등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봄철에는 홍수의 위협으로 오잖아요. 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그 대규모 눈보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2명이 숨졌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또 다음 주 초에도 폭풍, 폭설 또 폭풍, 폭설, 폭우 같은 거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화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이걸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하고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 하원 의장도 이걸 터커 칼슨에게 주면은 워낙에 뭐 방송 잘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뭐 공화당에게 유리해질까 하고 줬는데 그게 역풍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관광객이었다, 뭐 평화로운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보도한 언론이 다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니까 공화당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좀 말이 되는 거야? 하니까 이게 공화당에서조차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무리하면 무리수두면 이런 일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름은 몰라도 그냥 토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임토폴이라고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y? Is this the little boy at play? 뭐 이 Sunrise, Sunset 그 뮤지컬 배우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사랑한 하임토폴 배우가 숨졌습니다. 87살이었고요. 그 밀크맨이었잖아요. 그리고 딸도 그 뮤지컬로 시작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딸도 같이 출연을 했고 42년 동안 한 작품 Sunrise, Sunset, 지붕 위의 바이올린만 출연을 했었던 그 배우가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